왕자의 난. 피로 세워진 왕권, 같은 시대 세계는 무엇을 두고 싸우고 있었을까? 어두운 밤, 개경의 궁궐에서 비명이 들립니다. 칼날이 번뜩이고 피가 흐릅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신하가 신하를 배신합니다. 이것은 반란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 나라의 방향을 정하는 싸움입니다. 나라를 세운 왕보다 나라를 지킨 왕이 더 위험한 선택을 해야 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1398년 조선 건국 6년 차. 나라는 겨우 걸음마를 뗐을 뿐인데 이미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선이 막 태어난 직후 가장 잔인한 선택을 해야 했던 싸움입니다. 왕자의 난. 누군가는 이것을 권력 다툼이라 부르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조선이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조선은 아직 안정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선은 1392년 태조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면서 완성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권은 놀라울 만큼 약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전쟁에서는 무적이었지만 정치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왕으로 밀어올린 신진 4대부들에게 빚을 지고 있었고 그 빚은 무거웠습니다. 개국 공신들은 너무 강했습니다. 정도전, 남은, 조준, 심효생. 이들은 단순한 신하가 아니라 조선을 함께 설계한 동업자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왕을 만들었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왕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왕자들도 문제였습니다. 태조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 신의왕후 한씨에게서 6아들, 두 번째 부인 신덕왕후 강씨에게서 2아들. 각자가 자신의 지지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각자가 자신이 조선의 미래라고 믿었습니다. 1392년 태조는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적장자 계승의 원칙을 무시하고 8째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한 것입니다. 이방석은 신덕왕후 강씨의 둘째 아들로 당시 겨우 10살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조정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5째 아들 이방원은 분노했습니다. 그는 위화도해군 당시 아버지를 설득했고 정몽주를 제거하며 조선 건국의 길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왕위는 어린 이복 동생에게 돌아갔습니다. 조선은 아직 누가 진짜 주인인지 정해지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왕인가, 신하인가, 제도인가, 아니면 피인가. 갈등의 시작 정도전 대 이방원. 이 불안정한 구조의 중심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도전과 이방원. 두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같은 편이었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성리학자였습니다. 그는 고려 말 권문세족의 부패를 목격했고 유배와 고난을 겪으며 하나의 확신에 도달했습니다. 왕은 상징이어야 한다. 정치는 신하가 제도가 해야 한다. 그는 조선 경국전을 저술하며 조선의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의정부 중심의 재상정치, 삼군부를 통한 군사권 분산, 과전법을 통한 토지 재분배. 그가 꿈꾼 것은 왕이 아닌 시스템이 나라를 다스리는 유교적 이상 국가였습니다. 그는 이방석을 세자로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어린 세자는 통제하기 쉬웠고 자신의 재상 정치 이상을 실현하기에 적합했습니다. 정도전은 세자의 스승이 되었고 사실상 조선의 실권자로 군림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갔습니다. 1398년 그는 사병 혁파를 추진했습니다. 왕자들이 가진 사병을 모두 국가 군대로 흡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국가 군사력 강화였지만 실제로는 왕자들의 힘을 제거하는 조치였습니다. 이방원은 정치인이자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성균관에서 공부했고 과거에 합격한 수재였지만 동시에 칼을 쓸 줄 아는 무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도와 조선을 세우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392년 선주교에서 정몽주를 제거한 것이 그였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라는 정몽주의 단심가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라는 하여가로 답한 뒤 그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세자는 그가 아니었습니다. 공신 회명에서도 그의 이름은 빠졌습니다. 정도전은 의도적으로 그를 배제했습니다. 이방원의 생각은 명확했습니다. 나라에는 강한 왕이 필요하다.
신하가 왕을 통제하면 고려의 전철을 밟는다. 그는 고려 말의 혼란을 기억했습니다. 왕권이 무너지고 권문세족이 날뛰던 시절을. 그는 아버지가 왕이 되었지만 정도전 같은 신하들에게 휘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조선이 살아남으려면 강한 왕권이 필요하다고. 두 사람 모두 조선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도전은 제도를 믿었고 이방원은 힘을 믿었습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1398년 여름 긴장은 극에 달했습니다. 정도전은 사병 혁파를 강행하려 했고 이방원은 자신이 제거될 것을 직감했습니다. 소문이 돌았습니다. 정도전이 이방원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문이. 왕자의 난 피로 결론이 나다. 1398년 8월 26일 개경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말은 끝났고 칼이 등장합니다. 이방원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동생 이방간 그리고 신복 이숙번, 조영무 등과 함께 사병을 동원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정도전과 그의 일파를 제거하는 것. 한밤중 무장한 군사들이 대궐로 쳐들어갔습니다. 정도전은 수창궁에 있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있었고 기습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죽이지 마라. 내가 그와 직접 이야기하겠다. 이방원이 소리쳤다는 기록도 있지만 정도전은 이미 칼을 맞았습니다. 조선의 설계자 재상 정치의 꿈을 꾼 사람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남은도 죽었습니다. 개국 공신이자 정도전의 동지였던 그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역시 목숨을 잃었습니다. 심효생, 이석번, 노겸 등 정도전 계열의 신하들이 줄줄이 제거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비극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자 이방석과 그의 형 이방번, 신덕왕후 강씨의 두 아들은 이방원의 표적이었습니다. 이방번은 먼저 체포되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자 이방석은 도망쳤습니다. 그는 겨우 17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그는 붙잡혔고 역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이 모든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다른 아들을 죽이는 광경을, 자신이 사랑하던 신덕왕후의 자식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자신이 함께 나라를 세운 동지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장면을. 태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왕위를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둘째 아들 이방과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이 되었습니다. 이 싸움은 왕이 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조선의 방향을 정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조선의 방향은 결정되었습니다. 재상 정치는 끝났고 왕권 중심의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2차 왕자의 난과 이방원의 즉위. 1400년 또다시 피가 흘렀습니다. 정종은 온화한 성격의 왕이었지만 실권은 없었습니다. 이방원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넷째 왕자 이방간이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는 형님인 이방원에게 도전했습니다. 1400년 1월 이방간은 박포와 함께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방원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전투는 짧았고 이방간은 패배했습니다. 박포는 죽고 이방간은 유배되었습니다. 이제 장애물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1400년 11월 정종은 이방원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이방원은 마침내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태종입니다. 이방원 승자가 되다. 이방원은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참으로 컸습니다. 그가 치른 대가, 2명의 이복 동생의 목숨, 1명의 친동생의 유배, 정도전을 비롯한 스승과 동지들의 죽음, 아버지 태조의 마음에 평생 남을 상처, 피해 왕, 형제를 죽인 왕이라는 이미지.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척을 숙청했습니다. 자신의 장인인 민재까지 제거했습니다. 왕비 민씨의 오빠들도 죽였습니다. 왕비는 폐위되었습니다. 그는 냉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었습니다. 강한 왕이 아니면 이 나라는 다시 무너질 것이다. 고려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막아야 한다. 태종의 통치는 무자비했지만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는 호패법을 실시해 백성을 통제했고 신문고를 설치해 민원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는 의정부를 약화시키고 육조 직계제를 강화했습니다. 왕이 직접 육조를 통제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는 사병을 완전히 혁파했고 군권을 왕실로 일원화했습니다. 그는 토지 제도를 정비했고 화폐를 유통시키려 했습니다. 그는 한양을 완전한 수도로 만들었고 경복궁을 중건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는 아들 이도를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강한 왕권을 바탕으로 다음 세대는 문화와 제도를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다른 나라들은 무엇을 두고 싸우고 있었을까? 중국 명나라, 황제 대 황제. 명나라에서도 거의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홍무제 주원장. 조선이 왕자의 난을 겪던 1398년 명나라의 건국 황제 홍무제가 죽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공포 정치로 다스렸고 수만 명을 숙청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였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것은 손자 주윤문 건문제였습니다. 건문제는 겨우 21살이었습니다. 그는 이상주의자였고 유교적 덕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홍무제는 자신의 아들들을 각 지방의 번왕으로 봉했고 그들에게 군사력을 주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번왕은 연왕 주체 훗날의 영락제였습니다. 그는 베이징에 주둔하며 북방을 방어하고 있었고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건문제는 번왕들의 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번왕 삭감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하나씩 번왕들의 군사력을 빼앗고 유배시켰습니다. 정난의 변 1399년 연왕 주체는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간신을 제거하고 황제를 구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정난의 변이 시작된 것입니다. 전쟁은 3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건문제의 군대는 수적으로 우세했지만 연왕의 군대는 정예였습니다. 1402년 연왕의 군대는 마침내 수도 난징을 함락했습니다. 건문제는 궁궐에 불을 지르고 실종되었습니다. 죽었는지 도망쳤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연왕 주체는 황제가 되었습니다. 영락제입니다. 그는 조카를 몰아내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중국에서도 비슷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황제 권력 대 왕족의 군사력. 결국 힘을 가진 자가 이겼습니다. 조선의 왕자의 난과 거의 같은 구조. 새나라, 권력 재편, 그리고 피해 선택. 영락제는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겼고 자금성을 건설했으며 정화의 대원정을 보냈습니다. 그는 몽골을 5차례 원정했고 베트남을 정복했습니다. 그는 영락대전을 편찬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피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일본. 피로 이어지는 권력 다툼. 일본의 상황은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무로마치 막부의 약화. 1398년 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쇼군직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출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실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막부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명나라와 조공 무역을 시작했고 교토의 금각사를 건립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은 이미 막부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슈고 다이묘들은 각자의 영지에서 독립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온인의 난은 아직 먼 미래였지만 그 씨앗은 이미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지방에서는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이묘들은 서로 싸웠고 농민들은 이키일라는 이름으로 봉기했습니다. 1428년에는 쇼초의 도일기라는 대규모 농민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일본은 이미 싸움이 일상이 된 사회로 가고 있었습니다. 조선과 달리 일본은 싸움을 막을 강한 중앙 권력이 사라지는 중이었습니다. 조선이 강한 왕권으로 중앙 집권을 완성해가는 동안 일본은 전국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양, 왕과 귀족의 싸움. 14세기 말에서 15세기 초 유럽도 권력 투쟁의 시대였습니다. 영국 왕위를 둘러싼 혼란. 1399년 영국에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리처드 2세가 폐위되고 헨리 4세가 즉위한 것입니다. 리처드 2세는 절대 왕권을 꿈꿨습니다. 그는 귀족들을 탄압했고 의회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1399년 그가 아일랜드 원정에 나간 사이 사촌 헨리 볼링브로크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귀족들은 헨리를 지지했고 리처드 2세는 폐위되어 감금되었습니다. 1400년 그는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헨리 볼링브로크는 헨리 4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왕위는 정통성이 약했습니다. 그는 쿠데타로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장미전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왕위는 신의 선택인가 아니면 힘의 결과인가? 영국 귀족들은 이 질문에 답하려 했고 결국 수십 년 동안 피를 흘렸습니다. 프랑스 100년 전쟁과 왕권 강화. 프랑스는 100년 전쟁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1380년 샤를 5세가 죽고 어린 샤를 6세가 즉위했습니다. 그는 정신병을 앓았고 프랑스는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왕의 숙부들과 동생들이 섭정을 놓고 싸웠습니다. 특히 부르고뉴 공작과 오를레앙 공작의 대립이 심각했습니다. 1407년 오를레앙 공작이 암살당했고 프랑스는 내전에 돌입했습니다. 아르마냐크 부르고뉴 내전. 영국은 이 혼란을 이용했습니다. 1415년 헨리 5세는 아젠쿠르 전투에서 프랑스를 대파했습니다. 1420년 트루아 조약으로 헨리 5세는 프랑스 왕위 계승권자가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1429년 잔다르크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오를레앙을 구했고 프랑스를 역전시켰습니다. 서양 역시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인가? 왕인가? 귀족인가? 백성인가? 이베리아 반도 통일을 향한 발걸음. 스페인에서는 레콘키스타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1492년 가톨릭 양왕 페르난도와 이사벨이 그라나다를 정복하며 레콘키스타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도착했습니다.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의 경쟁. 이탈리아는 여전히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피렌체, 베네치아, 밀라노, 제노바 등 도시국가들이 서로 경쟁하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 경쟁 속에서 르네상스가 꽃피었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왕자의 난. 조선은 왕권을 세우기 위해 피를 선택했고 중국은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조카를 몰아냈으며 일본은 분열을 막지 못하고 전국시대로 향했고 서양은 왕과 귀족의 싸움 속에서 근대 국가의 윤곽을 그려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대 다른 대륙에서 비슷한 질문들이 던져졌습니다. 권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왕은 무엇으로 왕인가? 힘인가? 혈통인가? 법인가? 각 나라는 각자의 방식으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1398년 그 밤 개경 궁궐에서 흘린 피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왕자의 난은 비극이었지만 끝은 아니었습니다. 이 피의 선택이 있었기에 조선은 명확한 방향을 찾았습니다. 재상 정치의 꿈은 사라졌지만 강한 왕권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왕권 위에서 조선은 안정을 찾았고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태종 이방원. 그는 형제를 죽인 왕, 신하를 숙청한 왕, 장인까지 제거한 냉혹한 왕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조선을 지킨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호패법으로 백성을 파악했고 신문고로 민원을 들었습니다. 그는 사병을 혁파하고 군권을 국가로 일원화했습니다. 그는 토지 제도를 정비했고 화폐 유통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한양을 완전한 수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세자 이도에게 안정된 나라를 물려주었습니다. 그 세자가 바로 세종입니다. 왕자의 난이 없었다면 세종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피로 세워진 왕권 위에서 꽃이 피었습니다. 역사는 아이러니합니다. 가장 잔인한 선택이 가장 위대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이 피의 선택 위에서 조선은 더 단단한 왕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왕권은 200년 평화의 토대가 됩니다.